자, 우리 오늘은 고전문학 관련하여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고전소설 프린트를 중심으로 보면 되고 옆에 개념 노트도 같이 준비해 두셔야 돼요. 어휘 같이 볼 거거든요. 먼저 고전소설에서는 고전소설과 고전시가가 모두 실려 있는데 우리는 고전시가 먼저 볼 거예요. 뒤로 넘어가다 보면 11쪽에 고전시가 문제로 토바보기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뒤 15쪽까지 넘어가면 좀 필기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필기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고전 시가를 볼 때나 현대시를 볼 때나 동일합니다.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작가명과 작품 제목을 봐야 돼요. 작품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그리고 작가명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를 다 가져가야 되거든. 먼저 작가명은 우리 현대소설에서는 작가명을 보면 시대적 배경을 좀 알 수 있었다? 윤동주라고 하면 어느 시대 사람이야? 그치,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이지. 요런 식으로 힌트를 얻어가는 건데 고전 소설에서는 이름만 보고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성별을 파악할 거야. 먼저 만약에 작가 이름을 봤는데 남자야. 남자면 아마 사대부, 양반이 지은 가사일 확률이 높아. 보통 남자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임금 옆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겠지? 양반이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심, 알랑방구 껴요. 두 번째, 당연히 양반이니까 나라 걱정해야죠. 나라가 전쟁 중일 때 우국 충정, 나라 걱정하는 마음 보여주고요. 전쟁 중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가 뭔가 이상해. 이런 얘기할 때도 당연히 나라 걱정합니다. 나라가 정치를 못할 때는 나라 걱정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현실 비판, 탐관오리가 너무 많아. 옆에 있는 저 신하 일 너무 못해. 이렇게 비판하거든? 근데 이때 비판할 때 임금은 비판할까 비판하지 않을까? 절대 비판하지 않아. 임금 비판 잘못했다가 자기 목 날라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임금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 보통 양반이 자연 속,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 첫 번째, 내가 너무 성공했어. 과거급제 해가지고 이 지역에 타 지역에 관찰사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좋은 직책을 하나 받은 거잖아. 관찰사가 돼서 시골로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울까? 별로 안 예쁘게 느껴질까? 당연히 아름답게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보이는 풍경도 예찬하고 막 경치도 세세하게 묘사하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유배당했어. 유배당하면 보통 서울과 가장 먼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자연 풍경 예찬하게 안 하게 해. 왜냐하면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조차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 그래서 자연 풍경은 아름답지만 나 너무 억울해. 유배 가사의 가장 큰 감정은 억울함을 얘기해. 나 진짜 억울해. 임금님, 저 보고 계시죠? 저 아직 임금님을 사랑합니다. 유배 가사를 얘기할 땐 임금님에 대한 아직 남은 나의 사랑, 충정, 지조절개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충분히 일 많이 했고 서울에서 이제 일 다 하고 은퇴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 고향으로 내려가는 경우야. 보통 일을 낙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향으로 가니 얼마나 즐겁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고향 내려갈 땐 무슨 얘기하냐면 야, 서울에서 너무 힘들었다. 서울 최악이었어. 자연이 훨씬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속세를 부정해. 보통 속세는 서울을 얘기해. 그리고 속세랑 대조되는 개념은 자연이 등장해. 그러니까 당연히 속세와 자연 중엔 자연을 더 좋아하겠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작가가 여자일 때야. 여자일 때는 보통 초반에는 기녀가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아. 기녀다 보니까 사랑, 이별, 그리움. 물론 남자도 사랑, 이별, 그리움 얘기하거든? 근데 이는 여자가 주체가 됐을 때 더 자주 드러나는 특징이야.
사랑, 이별,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조선 후기에 가면서 평민들이 한글을 배워. 그러면서 자기도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여자가 시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때 보통 평민 여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얘기해. 시어머니가 너무 날 괴롭혀요. 시어머니가 괴롭히는데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줘요. 너무 외롭고 고향 우리 엄마 친정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것 보통 여자가 시인으로 등장할 때야. 자, 이렇게 작가방과 작품 제목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 고전시가에서 주제 파악하면 절반 이상 한 거야. 다음으로 볼 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고전 시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휘들을 사용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배경 지식 누가 알려주냐면 보기가 알려줄 거야. 보기를 먼저 읽어야 돼. 작품 읽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고 힌트를 다 긁어 모은 다음에 그 힌트를 적용해서 작품을 읽을 거야. 세 번째로는 소리내서 읽을 거야. 우리 여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사용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어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 너희 정기평가할 때 중얼중얼 소리내서 읽는 거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꼭 중얼중얼 소리내서 읽어봐. 네 번째로는 내가 고전시가에서 잘 사용되는 두 가지 표현법 지난주 수업 시간에 알려준 적 있어. 서리법이랑 하나는 강조할 때 쓰는 거 뭐 있게? 그렇지, 영탄법이야. 자, 그 중에서도 사실 영탄법은 너희가 잘 찾고 잘 구분해내. 근데 주의할 건 서리법이야. 서리법 찾기도 좀 어렵고 서리법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헷갈린다. 왜냐하면 좋지 아니한가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좋지 아니한가. 이거 좋다는 거야? 좋지 않다는 거야? 앞에 부정어라는 아니가 사용됐긴 하지만 사실 얘 나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리법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돼.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휘다.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어휘가 나와서 그래. 그래서 옆에 있는 지금 개념 노트 펼쳐볼까? 개념 노트 90쪽. 개념 노트 90쪽 펼쳐보시면 제가 다음과 같은 종이를 주말에 전달 드릴 겁니다. 주말 수업에서 뭘 전달 주냐? 고텨는 고쳐고 여기서 원래 고쳐라는 다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내가 다 지워놨지.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어휘 해설도 지워놨어. 너희들은 꼭 이거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도 좋고 선생님 전 테스트보다는 손으로 적는 게 나아요 하면 옆에 펼쳐놓고 손으로 꼭 한 번씩 적어봤으면 좋겠어. 한 번씩 적어봐야 익숙해지고 그래야 그 의미가 와닿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 라는 의미잖아. 죽어가 뭔 뜻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발음해보면 얘 죽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발음했을 때 좀 더 와닿거든. 여기 있는 필수 어휘들 진짜 고등학교 갈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95페이지에 있는 해당 단어 끝까지 꼭 암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현장 강의에서 수업했던 친구들 이거 다 암기하고 갔다. 알았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 작품을 넘어가 볼게. 먼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2쪽으로 11쪽 넘어가면 이신의의 단가육장이 있어. 이거 한번 풀어볼 거야. 단가육장을 풀기 전에 뭐 읽어야 돼? 보기 읽어야 돼. 이신이 봐. 딱 사람 이름 보니까 얘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이건 구분해야 된다. 이신이 남자야?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여기 있는 보기 읽어보고 그 다음 작품 읽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풀어왔죠? 하나씩 해설해보자. 이신이 아까 남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분명 임금에 대한 충정심 혹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이 작품의 내용을 보자. 자, 보기를 보니까 이신의는 충절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대부 양반이래.
양반인데 충성심, 믿음,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 이때 임목 대비 폐위, 임목 대비 폐위 사건 광해군 때 일어난 일이거든. 광해군 알지? 미치광이 왕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임목 대비 폐위에 반대하는, 즉 광해군 말에 반역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양을 가게 돼.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 그냥 내가 맞는 얘기 했는데 쫓겨난 느낌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단가육장은 그가 귀양살이를 하면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풀어낸 작품으로, 자, 화자는 자연을 진화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데, 그럼 자연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되겠다.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투영했대. 자신의 감정이 투영된 자연물이 무엇인지 지문 읽으면서 찾아와야 돼. 두 번째,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투사했대. 유교적 이념이 투사된 작품은 무엇인지, 어디에 자연물이 어디에 투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서 넘어가 보자. 자, 너희도 이렇게 읽었나 봐봐봐. 사장을 보니까 적객이라고 얘기해. 적객의 뜻을 보니까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래. 귀양살이 누가 하고 있다고? 이신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화자는 이신의가 돼. 작가랑 화자가 동일하네. 적객한테 친구가 없대. 왜? 나 귀양가 있으니까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공량이라는 건 들보 얘기하는데, 들보는 우리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만드는 기둥이야, 기둥. 기둥 보면 항상 기둥 요쪽쯤에 제비집 지어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여기에 지어진 제비집. 그 속에 사는 제비가 됐대. 나는 친구가 없어. 마치 제비 같아. 지금 여기서의 적객, 화자와 제비는 동일시되고 있다. 나는 마치 제비 같거든. 왜 제비를 보면서 저 제비 나 같아? 라고 느낀 이유를 보니까 제비가 하루 종일 짹짹거려.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사설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거든? 근데 이 사설을 지금 뭐라고 보는 거냐면, 너 가지고 있는 시름, 걱정이 얼마나 많길래 하루 종일 걱정 얘기만 해. 나도 그러고 있거든. 나도 이 방 안에서 항상 무슨 얘기하겠어. 나 너무 억울해. 너무 속상해. 이런 얘기 하루 종일 하잖아. 나처럼 얘도 하루 종일 짹짹이는 거야. 자, 이때 나와 제비를 비교합니다. 어즈버, 내가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널로만 하다 너보다 많다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너도 하루 종일 시름을 얘기하고 나도 하루 종일 시름을 얘기해. 자, 동일시는 된다는 건 둘 다 시름을 얘기한다는 게 동일시되는 포인트. 하지만 내 시름이 많아, 네 시름이 많아. 제비의 시름보다 나의 시름이 많다라고 얘기해. 4장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정서는 시름이야, 시름. 자, 우리 아까 보기에서 얘기한 거 찾았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거 뭐야? 바로 제비. 제비가 바로 첫 번째 자연물이야. 나의 감정, 시름의 감정을 투영했죠. 사실 제비는 시름이 있어서 짹짹거린 건지, 기뻐서 짹짹거린 건지, 배고파서 짹짹거린 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시름 있는 내가 느끼기에 제비는 시름이 있어 보이는 거지. 다음으로 5장.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오우가를 배웠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인간에 정이 있는 친구는 명월, 이거 뭐 말하는 거게? 그치? 달 얘기하는 거지. 달밖에 없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명월밖에 없다는 거야. 천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 우리 집에서부터 천리가 멀면 걔는 중국 사람이라고. 내가 천리까지, 중국까지 지금 유배 간 게 아니잖아. 천리, 이렇게 임금님과 멀리 가게 된 이 공간까지 누가 쫓아왔어? 달이 쫓아왔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가는 데마다 따라오니까 반가운 옛벗이 너인가 한데, 너가 누구라고? 달이라고. 5장에서는 유일한 벗에 대해서 얘기해. 나의 벗은 누구야? 달이야. 자연 조화라는 자연 친화적 분위기가 잘 드러나죠. 6장 봅시다. 설월. 설월이라는 거 계절이 느껴진다. 계절 언제? 겨울. 겨울에 뜬 달이야. 이 겨울에 달이 너무 밝으니까 나 뭐가 보고 싶었냐면 매화 보고 싶어. 지금이야 전기불 켜고 밤에 꽃 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달이 밝아야만 밤에 뭐가 보이는 게 있었단 말이야. 나 뭐 보고 싶어? 매화 보고 싶어. 매화는 내가 매난국죽 선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고 했지. 왜 좋아해?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거든.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문을 열었거든. 자,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래. 잦게 자주자주 느껴지는 게 향기야. 이 향기 무슨 향기? 매화 향기야. 그런 긍정적인 향기, 부정적인 향기? 겁나 긍정적인 향기. 어즈버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 애끈일까 하노라. 애끈일까가 애탄다 이야기야. 호접. 이 호접이라는 건 나비 얘기하는데 나비가 매화의 향기를 알면 나 저 매화한테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애를 태울 거래.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정말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향기라는 건 결국 지조와 절개의 매화의 향기야 나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줘. 여기서의 호접, 나비는 임금님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나의 지조와 절개를 알게 되신다면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실까? 라는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작품을 해석하고 보니 드러나 유교적 이념이 투사된 걸 찾을 수 있어. 그게 뭐야? 바로 매화향기죠. 유교적 이념은 보통 뭐 있냐면 중성심, 중심, 효, 우애 이런 감정들 얘기하거든? 여기선 충심이 드러났고 그게 바로 향기. 임금은 나를 유배 보냈지만 나는 여전히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게 잘 담기지.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상 특징부터 보면 얘들아 고전시가에서 내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은 두 가지. 뭐랑 서리법과 영탄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언제나 서리법과 영탄법이 보이면 그 선지를 먼저 봐야 돼. 봐봐. 5장 한번 볼까? 여기 두 번째 거였어. 서리적 표현 사용됐대. 서리적 표현 어디 사용됐어? 명월밖에 또 있는가? 라고 뭐뭐 하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 보여? 이렇게 의문형으로 답이 있는데 의문형으로 끝나는 거 서리법인 거지.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내가 명월을 믿고 있는 이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가 맞는 설명이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거든. 자, 이 향기에는 귀양살이 오기 전의 삶에 대한 동경이 투영되어 있지 않아. 귀양살이 오기 전이 아니라 현재 화자의 지조절개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지. 나머지 선지도 꼭 읽어봐. 여기 있는 내용 모두 적절한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외로 3번 좀 많이 틀린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 먼저 하루 종일 제비가 무슨 이야기, 시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건 사실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나 하루 종일 시름 얘기하고 있는데 저 제비보다 내 시름이 더 많을 정도야. 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고 우리 니은을 보면 천리라는 건 내가 유배가고 있는 이 거리를 과장해서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재 나의 처지, 유배가고 있는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리감이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시간, 외롭죠. 하고 있는 얘기가 시름밖에 없죠. 그리고 임금과 거리가 무려 천리나 되도록 멀어졌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나머지 뒤에 있는 지문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도 읽어보셔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고전 소설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고전 소설은 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페이지 보시면 옆에 2페이지 쪽에다가 빈칸이 있어요. 빈칸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볼 겁니다. 보자.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얘들아 소설의 구성 요소는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배경이야. 현대 소설을 읽을 때도 언제나 인물, 사건, 배경에 의거하여 작품을 파악해야 돼. 근데 고전 소설 중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인물이야.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이름이 현대에서 쓰이는 우리 인물과 좀 다르다 보니까 이름을 보고도 얘가 이름인지 잘 몰라.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이 이름을 그냥 우린 지금 뭐 민주면 민주야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이름만으로 안 불러. 민주, 현선생, 선생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부른단 말이야. 직책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그 등장인물의 호칭을 찾아보고 그 호칭을 바탕으로 관계도 그려야 돼.
여러분들도 해당 지문 읽어보시고 꼭 옆에다가 관계도 그려내셔야 합니다. 얘랑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인지 친구 관계인지 나를 구해준 사람인지 내가 쟤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둬야 돼. 그리고 등장인물 호칭, 같은 호칭끼리는 같은 표시해야 돼.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별표, 다양한 표시가 있잖아. 이렇게 표시하면서 같은 사람은 같은 표시해가면서 지문 읽어야 돼. 인물만 잘 파악해도 고전소설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인물을 파악하고 났다면 다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은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를 풀 때 꼭 중요하거든. 사건 파악하는 것 무엇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순서와 인과관계. 사건이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한 건지, 내가 쟤를 때려서 싸움이 시작된 건지, 싸움이 시작돼서 내가 쟤를 때리게 된 건지 의미 다르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순서,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주체 파악해야 돼. 인물이랑도 연관되는데 때렸대.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누가 맞았는지, 누가 때렸는지 행위를 한 주체 파악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대상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사건은 다음과 같이 파악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 선지의 근거는 내가 항상 형광펜 지문에다 찾아놓으라고 하지. 반드시 작품 속에 있어. 너희가 뭔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너희 생각 절대 섞으면 안 돼. 문학은 이것도 비문학이랑 똑같아. 지문 근거 지문 안에서 찾아야 돼. 선지 근거 지문 안에서 찾아야 돼.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실 내가 중요한 건 고전 시가에서는 내가 보기를 먼저 읽으라 그랬잖아. 근데 소설은 좀 달라. 보기보다 더 큰 힌트 주는 게 있거든. 그게 바로 앞부분 줄거리, 중간 부분 줄거리야. 꼭 줄거리를 알려주거든. 이 작품의 경우에는 가장 앞에서 줄거리를 알려줘. 근데 이 줄거리에서 등장인물 이미 여기서 이야기 다 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 줄거리를 통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인물에 대한 내용 파악.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는지 줄거리를 통해서 미리 파악하고 이 작품이 지금 영웅 소설인지 사랑 소설인지 아니면 뭐 전설 신화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앞부분 줄거리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 꼭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어휘, 부위 꼭 읽어봐야 돼. 모르는 어휘, 어려운 어휘는 이렇게 별표 쳐두고 그 아래에 해석 적어놓거든? 근데 이 해석이 진짜 큰 힌트. 요 해석이 달려있는 말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문제 단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꼭 너희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시간 부족해요. 부족해서 읽을 시간 없어요. 읽을 시간 없어도 읽어야 돼. 차라리 뒤에 문제 한 개 못 풀더라도 이거 읽는 게 더 나아.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단어 해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배경 파악해야 되는데 이 작품의 배경 있잖아. 조선일 수도 있고 신라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어느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시대적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지문 풀어 보시면서 옆에다가 뭐 같이 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등장인물을 파악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부분 줄거리만 봐도 누구랑 누가 결혼해서 딸내미 누구를 낳았고 얘의 위기를 누가 구출해 줬고 얘랑 누가랑 결혼하게 됐고 얘가 남장하면 이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앞부분에서 다 줄거리 알려주고 있거든.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요거 꼭 파악해야 돼. 옆에다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하시고 일시정지하시고 정리하시고 문제까지 풀 시간. 우리 현강에서는 10분 정도 줬어. 그러니까 너희도 대충 시간 재봐서 10분 내외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 자, 지금부터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다시 영상 보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해설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 안 풀고 해설 바로 들어보시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봐보자. 봐봐. 앞부분 줄거리를 보니까 여기 배경 바로 나온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야? 중국 얘기야? 중국 얘기야. 명나라 시절 얘기하죠. 명나라 때
홍시랑이라는 사람이랑 부인 양씨, 안타깝게도 여자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성씨만 알려줘. 양씨성을 가진 여자가 결혼했어.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개월이. 개월이는 얘 사실 능력이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남장을 한 채 길러진다. 자, 근데 문제는 나라에 난이 생겨. 장사랑의 난이라는 사건 때문에 부모랑 헤어져. 이거 완전 영웅소설 아니야? 비범한 인물이 태어났고 위기, 시련을 한번 겪어. 하지만 조력자가 등장하지. 개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뒤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쳐. 그럼 앞으로 개월이나 평국이나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공에게는 아들이 있거든. 보국. 보국과 함께 공부하면서 과거에 급제해. 근데 생각해봐. 과거 급제하려면 여자여야 돼, 남자여야 돼? 여자는 불가능해. 남자만 과거 급제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과거 급제를 했다는 건 나 지금 남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얘. 이후 오랑캐가 침략하자 평국, 즉 개월은 원수, 보국은 중군장. 이거 군대 용어야. 원수가 높은 사람이게 중군장이 높은 사람이게.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원수가 전쟁 중 가장 높은 사람이야. 자, 봐봐. 개월이가 보국보다 더 능력이 좋은 거야. 자, 이렇게 되어서 이를 평정해. 결국 오랑캐는 둘이 물리치긴 하거든. 둘 다 능력 있어. 근데 누가 더 능력 있어? 원수가. 개월이가 더 능력 있어. 자, 이후 문제는 봐봐.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져. 세상에 비밀은 없어. 결국엔 밝혀지거든. 그런데 이때 천자. 자, 천자는 누구 말하냐면 임금을 말해. 하늘에서 내려준 아들, 하늘천자의 아들자라는 얘기야. 이 임금은 그녀 누구? 원수, 개월 얘기하는 거야. 개월이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 결혼해 라고 하면서 결혼을 중매했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 보국과 평국은 부부야. 그리고 이때 평국은 원래 남장하면서 살아갔지만 밝혀졌어. 여자임이 밝혀졌어.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 한번 살펴보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이때 남관장이라는 사람이 장계를 올렸어.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야. 장계를 올렸다는 게 뭔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장계를 우리가 굳이 어휘 뜻을 알지 않아도 되거든? 알아야 되는 어휘였다면 별표 치고 뒤에다가 해석 달아줬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말은 대충 의미를 파악해보라는 거야. 장계를 올렸는데, 즉 올리다, 천자에게 전달하다를 높여 표현한 거잖아. 장계를 전달했어. 그리고 천자가 이를 급히 뜯어봤거든? 그랬더니 장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대. 아마 장계는 편지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대략 유추해보는 거야. 뜯어본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편지? 중요한 서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오왕과 초왕이 반역했대.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 근데 임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지금 황성, 임금님 계신 곳을 침범하려고 한대. 오왕은 구덕지를 대원수, 원수, 아까 높은 사람이라고 했지? 구덕지라는 인물을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길이라는 사람으로 선봉을 삼아서 장수 1000여 명,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대. 구체적인 숫자 얘기했다. 호주 북쪽 지방의 10여 성으로부터 항복을 이미 받았고 형주저사 이왕태를 뱄어. 이때 뵌 거는 단순히 뭐 손가락 베는 거 아니야. 머리 뱄다는 거야. 이왕태 죽었어. 마구마구 쳐들어오고 있어. 소장의 힘으로는 이때 소장 누구 말하는 거게? 그치. 위에서 말한 남관장이 스스로를 낮춰 얘기하는 거야.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어서 소식을 임금님께 올립니다. 원컨대 황상 임금님께서는 어진 명장을 보내셔서 적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 천자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래서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하는 거야. 이때 우승상 정영태 우리 편이야, 임금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이 도적은 좌숭상 평국 다른 이름 뭐라고? 개월, 홍개월이라고. 개월을 보내서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천자가 좀 고민해. 왜냐하면 그야 평국이 과거에는 세상에 나왔어. 즉 남자였어. 그래서 불렀지만 지금은 규방이라는 것은 여성의 공간을 얘기해.
여성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여자야. 여자를 어떻게 전쟁하라고 불러낼 수가 있겠어? 하면서 고민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이 성별이야. 성별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평국이 물론 지금에는 여자의 공간 규중에 있긴 하지만 이름이 조야에 있고, 조야라는 거 단어 뜻 꼭 읽어봐야 돼. 조정과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조정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왜 그렇게 보냐면 작봉받고 있거든. 장록을 거두지 않았어. 아직도 나라에서 돈 주고 있어. 아니, 월급 받고 있는데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꺼리겠습니까? 해서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평국을 불러내. 이때 평국은 규중에서 홀로 지낸다?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안 놀아줘. 사이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지.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대.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니까 평국이 깜짝 놀라서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었대. 조복이 뭐야? 조정에 나아가 할애할 때 입던 예복이야. 아, 그래. 할애하다는 건 임금 앞에 나간다는 말이거든? 어쨌든 임금님 앞에 예의를 차릴 때 입어야 하는 옷이라 이거야. 교복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려. 굉장히 예의가 바르죠. 천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자, 우리 평국 좋아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겁나 예뻐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좋으니까 예쁘지 아니할 리가 없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남자인 줄 알았더니 너 여자라며. 그래서 규중에 머문 후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 그래서 밤낮으로 보고 싶더라.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끼는 신하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서야 경을 보니, 경이 누구야? 그렇지, 홍계월 얘기하는 거야. 평국 얘기하는 거야. 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도다. 내가 덕이 없어. 전쟁의 원인 얘기해. 전쟁의 원인이 뭐래? 내가 덕이 없어서 그래. 내 탓하는 거야. 내가 덕이 없어서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치고 지금 황성까지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해라. 전쟁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이때 평국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신첩 누가 얘기하는 거야? 신하 얘기하는 거야. 평국 얘기하는 거야.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였대. 뭐 속였어? 성별 속였어. 남자인 척 했었잖아.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후장록이라는 거는 나의 직책이야. 즉 벼슬을 얘기합니다. 높은 벼슬을 받고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공하대. 원래 여자라면 벼슬 받을 수 없었지. 근데 내가 여자임을 밝히고도 임금이 계속해서 인정해줬잖아. 이게 너무너무 고맙다 이거야. 그래서 신첩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본인을 낮춰 얘기합니다. 힘을 다해 성은의 10,000,000,000이나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소서. 자, 뭐 얘기하는 거야? 조정을 지키고자 나 전쟁 나갈 거야.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주니 천자는 너무너무 기쁘지. 그래서 즉시 1,000병 만마 1,000명의 병사와 10,000개의 말을 뽑아서 모으도록 했대. 삼남원의 진을 치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해. 자, 봐봐. 보국은 내 남편이야. 근데 집에서는 남편이 높을까 부인이 높을까? 당연히 남편이 높지. 그러니까 보국이 지금까지 나 혼자 두고 무시했거든. 홀로 지냈거든. 근데 이제 전쟁 시작이야. 전쟁 시작하면 아까 우리 원수와 중군장 중에 뭐가 높다고? 원수가 높아. 이제 전세 역전이야. 내가 남편을 부려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국에게 내가 친히 붓을 잡아 명령해. 적병이 급하니 중군 누구라고? 보국이야. 남편 너는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내 밑에서 일 안 하고 싶다 얘기하면 그건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집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짱 무섭죠.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부들부들 분해. 아니, 야, 우리 집에서는 나보다 낮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르러 가는 거야. 계월이 또 소자 누구야? 보국이야. 스스로를 낮춰 얘기하죠. 소자를 중군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내 편 들어줘 라고 얘기해. 이때 여공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개월을 괄시 무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잘못됐다고 하겠어? 자, 여공 누구 편? 우리 며느리 편이야. 그래서 개월 편을 듭니다. 국사는 나란 일을 얘기해요. 나란 일은 사적인 일이야, 공적인 일이야? 공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너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뭐가 중요해? 공적인 일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여공은 보국한테 빨리 너 전쟁 나가 라고 재촉합니다. 보국은 아빠 말 들어 안 들어? 말 들어. 할 수 없어.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립니다. 갑주가 뭐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전쟁 갈 때 갖춰 입어야 할 무언가인가 보다. 갑주는 갑옷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무언가 갖춰 입을 걸 다 갖춰 입고 진중 전쟁 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렸대. 누구야? 나의 부인 개월 앞에 엎드린 거야. 그랬더니 홍원수가 본부합니다. 만약에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법으로 다스릴 거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내 말 잘 들으라는 얘기야. 보국이 두려워해. 자, 봐봐봐. 보국 완전 쫄았어. 지금 부인 말 앞으로 잘 들을 거야. 중군 처소로 돌아와서 명령 내리기만을 기다려. 홍원수가 장수들한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을 시작합니다. 11월 초일에 남관에 당도하여, 남관 우리 이미 잡아먹힌 공간이라고 했어.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면서 적의 동태를 파악해. 즉시 떠나 5일에 천속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라. 지금 천촉산, 영경루 지나가는 지명을 그냥 쭉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이때 적병이 평원 광야에 진을 치고 앉았대. 그 굳세기가 철통 같아. 저 진을 때려 부숴야 우리가 이기는데 쉽지 않아 보여.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수가 만납니다.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해.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뵐 것이다. 그 호령이 마치 서리빨 같았대. 모든 장수들과 군졸들이 두려워 어찌할 줄 몰라 했어. 보국 또한 매우 조심해. 지금 집에서야 우리 원수, 그러니까 개월이를 무시했지만 전쟁 중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말을 잘 따르는 모습 보여주죠. 다음 날 이제 드디어 원수가 중군에게 자, 개월이가 보국에게 명령합니다. 오늘은 보국 너가 나가 싸워. 자, 중군은 명령에 순종하며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하니 너희는 밥비나와 칼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 적장에 누가 있었냐면 운평. 운평은 적장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대로했대. 대로라는 게 뭐냐면 너희 극대노라는 말 들어봤어? 크게 화를 냈다 이거야. 너가 지금 뭔데 지금 우리 머리를 벤다는 거야? 하면서 말을 몰고 나와서 싸워. 3번을 채 겨루지도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집니다. 운평 죽었어. 누구에 의해? 보국에 의해. 적장에 운경이란 사람도 있었거든. 운경이 운평의 죽음을 보고 엄청 화를 내요. 아니 우리 편 사람을 저렇게 죽인다고? 하면서 말을 몰아 달려들어.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하며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워. 두어 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의 칼이 날려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쳐. 그랬더니 이제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탱가랑 말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져. 운경도 처치 끝. 자, 보국 어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 근데 보국보다 능력 있는 게 누구라고? 개월이라고. 봐봐.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 근데 적장 구덕지. 자, 구덕지는 뭐라고? 원수, 대원수라 그랬어. 짱 센 사람이야. 크게 노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모아 고람치면서 달려들었대. 또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드니까 보국 당황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결국 보국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나 이렇게 죽나 보다 싶을 때쯤 누가 등장할까? 원수 부인 등장하는 거야.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고 있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발견한 거지.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면서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들었어. 바로 한 방에 승리합니다. 구덕지 머리 베었어. 그리고 보국을 구했어. 그 다음에 목을 날려서 적진 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거기에 있는 장수들 싹 다 베고 다녀요. 자, 그리고 나서 본진으로 돌아오니까 보국이 좀 머쓱해.
왜냐하면 나는 죽을 뻔했지만 매번 집에서 내가 뭐라 했던 이 부인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살짝 민망한 거야. 이때 원수가 보국을 보면서 꾸짖고 조롱합니다. 저러고도 평일, 이게 평일이라는 거는 평소에. 그러니까 전쟁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평소에 남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마친 후에 원수는 장대에 앉아서 구덕지, 상대방 대원수의 머리를 한 네모난 박스 안에 넣어서 황성 우리 임금 계신 곳으로 제가 처리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왕태토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내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 있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 그리고 이어서 황성과 초왕, 오왕의 대결 구도를 정리해놨어. 오왕 사람 구덕지, 초왕 사람 장맹길. 그 구덕지 아래 운평과 운경이 있었지만 둘 다 누구에 의해 죽어? 보국에 의해 죽어. 자, 구덕지가 보국을 공격하려 했으나 누가 구해줘? 개월이 구덕지의 목을 베었죠. 그래서 결국 오왕, 초왕 대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황성, 그러니까 임금편엔 남관장, 이왕태, 황상, 임금의 모습이 보였죠. 이런 식으로 난 정리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고전 작품을 보실 때는 옆에다가 인물 관계도 요거 하나 적는다고 큰일 안 나거든. 시간 막 부족해지고 그러지 않으니 요거 정리하면서 지문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문제도 다 풀어 놓으셨을 거예요. 자, 1번부터 정답 보면 1번의 정답은 4번. 인물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고 하잖아. 여기서 보이는 인물은 바로 개월. 개월이는 평국이라고도 불렸지. 개월이와 또 누구? 보국이. 보국의 활약상 어디서 보이냐면 바로 여기서 전쟁하는 모습 중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적장의 목을 베고 있죠. 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긴박함을 고조하고 있는 것 적절합니다. 1번은 다들 잘 푸는데 2번부터 좀 헷갈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하나 보면 내가 아까 지문 보여주면서 2번 답안의 근거 체크해놨거든. 여러분들도 근거 체크한 것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남관장이 반란군의 규모랑 위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정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대. 우리 아까 앞부분 줄거리 이후 이어지는 첫 번째 내용 확인했어? 남관장이 장계를 올리면서 1000명, 10만 명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언급하면서 빨리 좀 도와줘 라고 도움 요청했잖아. 그치? 1번은 맞는 설명이야. 2번으로 우리 천자, 임금은 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자신의 부덕함으로 돌리면서 평국한테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을 내리고 있대. 맞아.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덕이 없어서 전쟁이 났으니 경은 나라와 조정을 좀 지켜줘 라고 부탁하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평국은 자신의 죄. 이때 평국의 죄는 남장하여 성별을 속인 죄가 있어. 자신의 죄를 용서한 천자한테 감사해 하면서 은혜를 갚았대. 은혜 갚으려고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전쟁에 나서는 게 은혜를 갚는 거였죠. 그 다음에 4번 여공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 나란 일을 중요시하면서 보국이 개월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 내용 어디 나왔어? 가장 아랫부분 나왔어. 국사가 매우 중요하니 너의 사적인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른 바삐 전쟁에 나가 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골라주셔야 합니다. 보국은 개월의 지시를 두둔하는 여공의 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 할 수 없이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갔다. 아빠 말 잘 듣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셔야 합니다. 사실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요, 이 보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보자 라고 했는데 고전 소설은 좀 달라. 내가 만약에 고전 소설을 읽고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땐 이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소설은 내용이 길잖아. 그래서 소설 속에서 주어지는 힌트가 이미 충분하거든. 내가 지문 내용을 잘 읽었으면 사실 보기 굳이 읽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어. 여기서의 정답 선지는 5번이었는데요. 봐봐. 미음은 물론 여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나를 무시한 보국을 개월이 조롱하는 거 맞거든? 이 내용을 통해서 남성 중심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야. 봐봐. 보국, 전쟁터에서 개월말 겁나 잘 듣고 있죠. 완전 지금 쫄았잖아. 겁먹고 있었잖아. 개월을 무시한 건 집에서였어요. 평소에 개월을 혼자 놔두고 놀아주지 않았죠. 무시했죠. 이 얘기 어디서도 잘 드러나냐면 이 얘기. 너 평소에 아주 개월을 과일시하더니 라고 얘기하는 여공의 말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파악하셨다면 뒤에 있는 작품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해설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 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풀면 귀찮거든? 지금 일시정지하시고 문제 다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답지는요. 다음 정규 수업 시간에 요 해설본을 그대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설본을 좀 보시면서 문제 정답 맞춰볼 거니까 꼭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고전소설 하나, 고전시가 하나 이렇게 풀었는데 꼭 다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풀고 났으면 다음으로 살펴볼 건 고전 어휘입니다. 고전 어휘 중에서도 중요한 어휘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건데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90페이지, 개념노트 9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90페이지를 보시면 해당 어휘 테스트가 있어요. 이 어휘 테스트 꼭 여러분들 다 암기해 놓으시고 테스트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테스트 봐야 해요. 자, 단어 하나하나씩 좀 보자. 고쳐라는 건 다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면 이 몸이 죽고 죽어 이거 발음하면 죽다라는 의미 파악할 수 있다. 죽고 죽어 100번이나 다시 죽어 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걸 중심으로 보면 먼저 괴다라는 단어 볼까?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야. 괴실한디. 우리 용어는 어미가 활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괴 뒤에 오는 다는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괴실한디. 시는 우리 보통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지 높임말 사용하고 있는 거야. 괴실한디 사랑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2번 얘기했어. 그리고 울어, 곰. 이때 뒤에 붙는 곰은 강세전미사야. 강조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말을 2번 얘기하면 돼. 울며 혹은 울며 불며 존니 노이다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이란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아질가는 뭐라고 해석해요? 아질가는 그냥 의미 없는 후렴구, 여음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며 불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얘기. 다음으로 보실 거는 여다예요. 여다는 살아가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질가 이런 건 해석할 필요 없다고 했어. 즈문이라는 건 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자 중에서 요 한자 뜻 아시나요? 해년. 올해는 몇 년도? 2026년도. 얘기할 때 이 해년을 써요. 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다른 어휘들도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지 꼭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어휘 또 이어서 볼게요. 어디 보실 거냐면 여기 볼 거예요. 무심하다라는 건 마음 심자가 없어. 마음이 없는 건 욕심이 없다는 뜻이야. 백구는 갈매기 얘기하는데 얘들아 갈매기랑 기러기 잘 구분해야 돼. 여기서는 갈매기 얘기합니다. 자 보면 무심한 갈매기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욕심 없는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고 말라고 하고 아주 네 멋대로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다음으로 볼 건 황신입니다. 자, 이 시조 좀 익숙하지 않아? 어디서 봤게? 우리 2월 정기평가 때 봤던 내용이야. 봐봐. 동지섣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한 가운데를 잘라내어. 베다라는 건 자르다라는 의미거든. 잘라냈다라는 거야. 봐봐. 밤이라는 건 추상적인 대상이게 구체적인 대상이게.
밤은 눈에 안 보여. 그림 그리자고 하면 밤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밤은 추상적인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추상적인 대상을 뭔가 무슨 천 자르듯이 종이 자르듯이 한가운데를 잘라낸다라고 표현하는 건 마치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동지섣달 기나긴 밤의 한 가운데를 잘라냈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 봅니다. 자, 쭉 내려가서 보실 것은 여기. 어리다와 어여쁘다. 우리 어리다. 지금 우리 의미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고전 의미는 아니야. 어리석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어린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해석해야 돼. 자, 봐봐. 어리고 야함이라는 거는 시골뜨기, 시골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어리석고 시골에만 살아서 서울의 일을 잘 알아몰라? 나 잘 몰라. 속세 알아몰라? 나 몰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뜻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뜻이라고 읽는 거다. 뜻에는, 즉 나의 생각에는 이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내가 뭐 굳이 서울에서 이름 날리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자연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게 내 뜻에 맞는 거, 내 분수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여쁘다. 어여쁘다 뭔가 예쁘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아니야. 불쌍하다라는 뜻이야. 어여쁜 이 얼굴이라는 말은 예쁜 네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이 얼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쌍한 내 얼굴을 아이고 너가 왔구나 하면서 임금님께서 날 반기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임금님 곁에 있지 못하니 내 얼굴은 불쌍해졌지 뭐. 근데 불쌍한 이 얼굴이라도 어휴 내가 찾던 너가 왔구나 하면서 반겨주실까? 걱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선 헌사하다라는 말을 좀 봐야 되는데 헌사하다의 뜻은 있잖아. 야단스럽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야단스럽다라고 얘기하면 욕이죠. 좋은 말이 아니야. 근데 고전 시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야. 극찬하고 있는 거거든. 야단스럽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야. 아름답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화신공, 조화라는 거는 조물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 신이죠, 신. 신의 신비로운 재주가 물물이라는 거는 사물을 얘기해요. 사물 할 때 그 물이야. 사물마다 헌사롭구나, 야단스럽구나, 즉 조물주의 능력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물을 보니까 이 자연 누가 만들었어? 조물주, 신이 만들었어. 근데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조물주의 신비한 재주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만들어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마지막 볼 거는 좋다라는 단어예요. 자, 좋다는 있잖아. 깨끗하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진짜 좋다라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 나오지. 좋다라고 얘기해야 돼. 좋다라는 말이 좋다고요. 좋다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하게 보면 여름이라는 거 썸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름은 열매를 얘기해요. 그럼 진짜 계절 여름은요. 여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하나. 자, 우리 하다라는 것은 doing의 의미가 아니라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진짜 내가 무언가 동작을 하다, 행하다의 의미는 뭐예요? 아래 아자를 써요. 아래 아자를 쓴 게 무엇 하다,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좋다, 여름, 하다, 좋다, 여름이라는 거는 현대어와 그 의미가 달라져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파악했고 수업은 여기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여기는 지금 강의 끝났다고 계속 끝나고 이제 자리 일어나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앉아서 문제 아까 있는 문제 뒤에 안 푼 거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휘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